네, 계속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요, 이제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 이제 우리가 신고할 때, 이제 부가세를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되는 필수 서류가 있어요. 뭐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들, 임대사업자가 꼭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예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있냐?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서 이제 적으면 돼요. 이제 임차인이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요, 뭐 월세는 얼마인지요, 그리고 관리비는 얼마인지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줍니다. 이런 거를 상세하게 여기 통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세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사실 보증금을 넣기 때문에 보증금이랑 이 기간이랑 넣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이것도 사실 여기서 다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계산을 해줘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법 있죠? 그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그냥 알면 되시는 거고요. 이걸 힘들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걸 만약에 제출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있나요? 하는 요거에 대해서 가산세는 사실은 없어요. 별도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 내도 되긴 하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봤을 때 그 공간에 사업자는 있는지, 뭐 이런 임대 현황을 요즘에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임대 현황을 파악하는 핵심 자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왜 안 내? 내려는데 왜 안 내? 그래서 세무조사 선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요 내용들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는 않고요. 요 내용들 넣는 게 조금 정신없고 뭐 그렇긴 한데 다 작성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부가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월세를 500을 받는다 칠게요. 500이에요. 여기 부가세는 얼마예요? 50이겠죠. 6개월씩 1년에 두 번 부가세 두 번 신고하거든요. 7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부가세 두 번 신고하니까 6개월 곱하면 부가세 내야 되는 돈이 300이에요. 이게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월세 매출과 관련해서 내야 되는 부가세액이니까는 줄여서 매출세액이라고 해서 매출세액이 300만 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었으면 월세만 줬으면 300만 원을 부가세로 내야 돼요. 그 전에 뭐요? 우리 임차인에게 550만 원을 받아서 500만 원은 내 거 월세, 50만 원은 차곡차곡 모아두는 부가세예요. 그걸 6개월 모아두면 300만 원이니까 내는 거는 나는 그냥 받아서 내는 거입니다. 근데 내가 뭐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건물을 이제 관리하다 보면은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에어컨도 고장났다 그러면 에어컨 기사 아저씨도 불러가지고 에어컨도 고쳐야 되고, 또, 저희 같은 세무사에게 뭐 수수료도 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세무사에게 수수료 주고 에어컨 고치고 뭐 법무사 비용 써고 했던 게 합쳐가지고 한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100만 원만 달라고 그래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임대인에게 부가세 10만 원 받아가지고 이 부가세는 우리도 국가에 내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도 주세요라고 해서 1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550만 원을 매달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받아서 3,300만 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110만 원을 나갔어요. 그중에 10만 원은 부가세래요. 그럼 여기서 부가세를 내가 미리 냈기 때문에 여기 300만 원 내야 되는 거에서 10만 원 은 빼고 290만 원만 내고 싶겠죠. 이게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해서 어떤 거는 이 1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빼주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 10만 원을 내가 냈다고 한다면은 부가세 냈다고 하면 그거 내가 낼 부가세 300만 원에서 빼주는 애들은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취득할 때
건물을 매입할 때 냈던 부가세, 건물과 관련됐던 부가세 있죠. 건물을 사게 되면은 당연히 건물에 부가세가 있어요. 건물이 만약에 1억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부가세 1,000만 원이 부가세가 있을 거예요. 얘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그리고 건물을 인테리어 했어요. 이 인테리어 했다든지 수선 공사비와 관련된 부가세가 있다. 만약에 이 건물을 수선했을 때 인테리어들 샤시들 다 고쳤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외주를 줘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관리해주는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건물을 관리해줘요. 그런 것들, 뭐 용역비 당연히 부가세 냈겠죠.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에어컨이나 아니면 히터 같은 거를 이 설비 들어가는, 고치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엄청납니다. 그거를 고치는데 부가세가 100만 원이래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그니엘 있죠. 시그니엘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공한 뭐, 그, 이름 있는 유명한 오피스텔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123층이니까. 이 123층에 올라가는 이 엘리베이터에 이 철, 이 쇠 줄을 바꾸는 데가 4억인가 들었대요. 한 번 바꾸는데. 그럼 부가세는 당연히 한 4천만 원 정도 하겠죠. 이 4천만 원을 돌려받아야겠죠. 그게 뭐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엘리베이터나 뭐 냉난방기 이런 데 들어갔을 때는 부가세, 거기 들어간 부가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가세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요. 돌려받을 수 있고요. 저희 같은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줬어요. 기장해주세요. 세금 신고해주세요. 이런 것들 부가세 당연히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뭐 장부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무용품 하다못해 뭐 호치키스, 뭐 펜 이런 걸 살 때 들어가는 부가세가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제 불가능한 애들 외수액은 토지 관련돼서 이 건물을 살 때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땅과 관련해서 뭐 만약에 부가세가 없는데 그러면은 토지 부가세 없으니까 안 낸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땅을 건물을 새로 사고 나서 이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만약에 판판하게 했다. 이럴 때 판판하게 들어가는 우리가 그 용역 비용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까지도 이분들에게 줬던 뭐 수수료나 뭐 비용들은 부가세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고객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파티를 한 번씩, 1년 한 달에 한 번씩 파티를 벌여줘요. 건물 옥상에서 뭐 바베큐 파티나 이런 걸 해줘요. 그래서 우리 임차인들 간의 사이가 좋아지게끔 접대비죠.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다과를 샀다. 다과를 사는데 이 우리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잘 지내보자 해서 이런 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샀다. 이런 잡대비로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빌려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 없이 뭐 우리 집에서 뭐 필요한 용품을 샀다. 부가세 공제 당연히 안 되겠죠? 또 여기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름이 깁니다. 영업용이 아닌 소형 승용차랑 관련된 매입세액이에요. 뭐다? 우리 뭐 경차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소나타, 그랜저, 저뭐 SUV들 이런 애들과 관련된 이런 차들과 관련해 가지고 차를 살 때 우리가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 부가세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에게 들어가는 주유비, 우리가 주유비에도 기름값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에 넣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경차, 레이나, 모닝 이런 데다가 우리가 차를 살 때 부가세 내죠. 이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에 넣는 기름값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름값의 부가세.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영업용 소형 승용차,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음, 들어가는 유지비라든지, 뭐, 차값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았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물 이렇게 공사를 맡기면은 공사비 주면서 세금 계산서 안 받으면은 뭐 안 끊으면 좀 더 싸게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좀 뭐 10%나 싸게 해주니까는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고 이 10% 내가 냈던 거는 이 매입세금으로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어디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한 번 더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고 두 번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세금 계산서 안 끊으면 더 싸게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말에 이제 현혹을 한다면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상가나 건물 같은 거를 살 때는요, 매매 가격에는 이제 사고 파는 가격에는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살 때 보통은 건물 가격 얼마, 토지 가격 얼마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보다는 이렇게 해서 살 때 이렇게 가격이 이거 토지까지 포함해서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부가세는 요 건물에만 발생을 하거든요. 부가세는 이 땅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럼 만약에 건물은 4억이고요. 토지는 6억이에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건물 4억에 대해서는 부가세 4천만 원이 붙어가지고 4억 4천만 원과 6억에서 10억 4천만 원에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요 건물이랑 토지랑 합쳐가지고요. 그냥 뭐 한 11억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건물 부분은 얼마인지 뭐 토지 부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매매가를 나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나누는 거를 이제 안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누는 거를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으로 해서 이 11억을 또는 10억을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분하는 기준은요. 감정평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준시가, 요 비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안분을 한 다음에 건물 가격만큼은 얼마, 건물부는 뭐 예를 들어서 3억, 나머지 토지부는 얼마? 8억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만큼 얼마, 토지만큼 얼마를 나눈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10%를 부가세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게 되면은 건물 비율을 이제 합리적으로 좀 높게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 비율을 뭐 3억이다. 감정평가를 봤을 때 3억에서 4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는 높게 잡게 되면 건물의 비율이 높아지면은 부가세를 우리가 더 많이 매입세 공제액이 커지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물 매입가가 큰 경우에는 감정평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뭐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는 요 부분은 잘 고려를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뭐 세금을 얼마나 줄이냐 이게 아니라 건물이랑 토지랑 같이 있는 걸 살 때는 이 가격이 10억을 준다 한들 건물이랑 토지랑 각각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안분을 해서 건물만큼은 4억이고요. 토지만큼은 6억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건물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내셔야 된다. 또는 파는 사람이라면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냈던 거나 받았던 거는 국세청에서 정산을 하시면 된다를 안내를 드렸어요. 네. 다음은 이제 부가세 과세 언제 내고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납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표인데요. 이 표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확정 때만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래서 6월 30일까지를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25일까지 한 번 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를 다음에 25일까지, 1월 25일까지 신고를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일반 가세자는 한 달에 두 번, 7월과 1월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요, 1월에 두 번 신고를 하는데 세금은 네 번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4월 25일까지요. 어, 전년도 1월, 전년도분에 대해서 우리가 1월 25일에 냈죠. 여기에 반 정도를 내라고 4월 25일까지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확정을 해서 신고를 7월 25일에 하면서 이때 냈던 거를 빼게 돼요. 또 7월 25일까지 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만큼을 10월 25일까지 내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럼 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에 1월 25일에 신고를 하면서 전년도에 이거 발생했던 고지해서 냈던 것만큼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내게 됩니다. 또다시 이게 반복이 되죠. 이걸 4월 25일에 여기 냈던 거를 반절을
내라고 고지가 되면 그걸 내고, 또 7월 25일에 내가 부가세를 내면서 여기 냈던 거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세는 굴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4월 25일, 10월 25일에 받는 거를 예정 신고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지를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예정 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 고지. 전에 냈던 거에 대해서 반을 4월과 10일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된다. 사업이 안 돼서 이거 반절을 낼 돈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요거를 저기 뭐지?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나온 거 반절만큼 낼 돈이 없어요. 사업이 원래 내는 거에 3분의 1만큼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환급 받을 게 있는데 이걸 좀 빨리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예전 고지 받은 거대로 안 하고 신고를 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를 다음 달 1월 25일까지 신고를 1년치 거를 한 번만 해요. 간이가세자는. 그래서 뭐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부가세 납부하는 것 자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거는 개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법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인으로서 오피스텔 임대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 4개 신고 1, 2, 1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을 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도 하시고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벌릴 때는 다행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실인 경우들이 있어요. 공실. 세입자가 나가서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힘들게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임차인을 넣었는데 임차인이 망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출이 없다고 한다면요, 매출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라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요, 이거 뭐 이 사람이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뭐 가게를 접었어요. 가게를 접어가지고 월세를 못 내겠대요. 보증금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는 좀 전 말씀드렸던 간주임대료는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뭐 공실 기간이 절세 기일 수도 있는데 공실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은 빵이잖아요. 매출 하나도 없어요. 간주임대료 쓰면은 간주임대료는 발생하는데 매출은 없는데 이때 내가 건물 관리비나 건물 관리하는 뭘 고치느라 들어간 수선비가 있잖아요. 수선비만큼은 당연히 내가 뭐 비용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도 냈을 거예요. 이 부가세를 매출 빵인데다가 신고를 하면서 이게가 아니죠. 매출 빵인데를 부가세에 신고를 하면서 매입으로다가 빼서 오히려 환급이 나오게 된다.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공실 동안에도 뭐 건물 관리비라든지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근데 신고를 안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공제도 못 받고요. 오히려 내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간주가 돼가지고 사업자 등록 냈던 거가 직권 말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장기 공실이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간주가 돼서 직권 말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봤던 내용을 잠깐 중간 정리를 하고 가면은요. 부가세라는 거는요. 내가 핵심은요. 내가 월세 받은 월세가 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부가세가 10%니까는 부가세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 뭐 6개월 곱하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곱하지 않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에서 매입세액만큼 내가 냈던 뭐죠? 이달치에 냈던 내가 수선비에 대해서
10만 원이 있었다. 그럼 나도 여기에 만큼 마찬가지로 부가세 만 원을 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부가세 100만 원에서 만 원을 뺀 99만 원이 부가세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가세 핵심은요,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 말씀드렸죠? 보증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 아니면은 보증금이 좀 많고 월세가 좀 적게 했다. 반전세. 또는 보증금은 아주 조금이고요. 매달 월세를 받는다. 월세.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 간주임대료를 잊지 말아라. 이자율은요, 3.1%로 변경된 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료가 발생을 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을 빠짐없이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세금계산서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결석을 하면은 학교를 결석이나 사무실을 결석하면은 미발급처럼 우리가 좀 큰 2%의 불이익을 받는 거고요. 지각을 하게 되면은 좀 늦게라도 제때제때 끊어서 조금 늦은 거다. 그러면 1%의 가산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월세에 대해서는 다 꼬박꼬박 다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는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는다. 누가 계산한다? 임대인이 계산해서 실제로 내 계산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된다. 근데 이 계산 납부는 누가 또 해준다?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딱 거기에 맞게끔 내용에 맞게끔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준다. 그리고 이 간주임대료는 원래 내는 사람이 누가 낸다?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임차인이 내게끔 하려면은 특약사항으로 해서 이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임차인이 부담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특약 뭐가 있었죠? 우리 그 간주임대로는 월세를 못 낸다고 하면은 월세 보증금에서 계속 우리가 까죠 실질적으로. 근데 까더라도 보증금에서 줄어들다고 하더라도 간주임대로는 기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된다. 이게 싫으면 어떻게 된다? 그 특약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 앞으로 월세는 보증금에서 깐다라고 우리가 특약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매입세 공제는요, 우리가 이거를 다 놓치지 않고 다 받는 게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실이어도 우리 무조건 무실적으로 실적 없습니다. 매출 빵입니다. 우리 지금 비어 있어요라고 해서 신고는 하시는 건 좋고요. 그때 만약에 매입세 공제 받을 게 있다고 한다면은 매출은 빵인데 매입세액이 뭐 얼마 있으니까는 환급이 나오시게 된다. 때가 뭐 부가세 절세를 오히려 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임대업, 세무, 실무 중에 일단 부가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챕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랑 이제 절세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이게 비주거용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업종이 두 개가 있어요. 아니, 업종이 아니라 계층. 그 아이덴티티가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법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면은 내는 세금은요. 지금까지 배웠던 부가세랑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법인이 하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법인도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전 시간에서는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거는요. 거래 때마다 붙는 세금이라고 하면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얘는 뭐 1년 동안 있었던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던 이 소득들을 다 더해가지고 종합이죠 말 그대로 합쳐가지고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비주거용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요, 여기 종합소득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자 소득도 넣고요, 배당 소득도 넣고요, 사업 소득도 넣고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 근로소득도 넣고요, 연금을 받는다 연금 소득도 넣고요, 그 외에 기타 소득도 넣습니다. 근데 비주거용 요 임대업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 소득. 그래서 얘네 근로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랑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과세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요, 내가 쓴 돈, 비용이라고 하죠. 경비라고 하죠. 이거를 얼마나 더 잘 인정받느냐가 이 세금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절세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번 챕터에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요, 어, 임대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1년 동안 번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걸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 썼던 거, 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비용을 인정받으려면은 어떤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장부라고 얘기하죠. 이 장부를 써야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장부를 써야 되는데, 장부를 쓰지 않아서, 귀찮아서 쓰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쓰기 시간이 없어요. 난 너무 그냥 작게 혼자 하는데 난 이 사업하기에도 바빠 죽겠지. 내가 무슨 장부를 어떻게 써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 얼마만큼 그만큼 벌었으면은요. 그 번 거에 대해서 일정 금액만큼은 우리가 그 비용으로 해서 넣어줄게요라서 내는 추계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때 추계신고할 때 들어가는 게 비주거용 임대소득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업종 코드에 따라 가지고 경비율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 월세를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너희 같은 오피스텔에서는 이 동네에 있는 너희 같은 오피스텔에서는 보통 평균으로 30만 원을 비용으로 쓰더라. 그럼 너도 그러면은 100만 원 벌었으면은 30만 원 비용을 썼다고 우리가 계산을 해줄게 라고 하면은 이때 30만 원만큼 30%가 경비율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안 쓴 경우, 장부를 안 쓴 경우에 30%를 대입을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건물 같은 경우 사게 되면은 건물이 뭐 20년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가격이 우리가 이 비용을 썼다라고 하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랑 마지막으로 절세할 때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세금 구조는 이렇게 종합소득세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월세를 받잖아요. 월세랑 보증금을 통해서 간주 임대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받은 거를 쭉 다 더하면은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총 수익 금액이 계산이 돼요. 여기에서 내가 쓴 거, 필요 경비를 빼고 나면은요,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있는 게 나와게 돼요. 이 위에는 다른 얘기를 했을 땐 사업 소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나면은 사업소득 금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뭐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이제 추가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또 더해지고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다른 사업도 또 더해지고요. 내가 돈이 많아서 은행에 넣어놔가지고 이자가 나온다. 이자가 뭐 2천만 원 넘게 나왔다 하면 그것도 여기에 더해지고요. 내가 이자를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주식을 샀다. 그래서 주식을 배당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2천만 원 넘었다. 또 여기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저처럼 세무사인데 이렇게 와서 강의라고 한다면은 그거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합산이 되니까 말 그대로 이름이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제 나 혼자 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뭐 600만 원을 벌었는데 600만 원을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 가족도, 딸린 가족이 우리 부모님 내가 다 부양하고, 내 아내 있고, 내 자녀가 3명이다. 그래서 내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만 해서도 벌써 나뿐만이 아니라 총 6명을 부양을 해야 된다. 이 600만 원 가지고 6명이서 먹고 살려면은 진짜 식비도 장난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을 빼주게 됩니다. 이게 인적 공제예요. 그래서 한 명당 150만 원씩 빼주게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한 명당 150만 원이라고 했으니 6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빼면 900만 원이죠. 600만 원 빼기 900만 원 하면은 마이너스 300이네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는 부모, 배우자, 자녀세 인 사람은 세금을 600만 원 벌어서 세금 안 내는데 나 혼자 살아요, 그냥. 나 혼자 산다. 600만 원 벌어가지고. 그러면은요, 여기에 뺄 게 없죠. 물론 150만 원, 나에 대해서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다 빼고 하는 거예요. 600만 원에 대해서 다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람만큼 빼준다. 부양가족만큼 빼준다 해서 인적공제입니다. 국민연금 낸 것도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빼고 났을 때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에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이제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6%에서부터 45%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세액이 나와서 뭐 착한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을 하면은 나라에 좋은 일을 하면은 직원을 많이 뽑으면은 뭐 어떤 거 사회보험료가 많이 나왔으면은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을 했으면은 아니면 뭐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를 해주면서 착하게 월세를 낮춰줬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에서 정한 걸 하면은 세금을 조금 더 빼주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쓴 거를 얼마만큼 잘 인정을 받느냐, 쓴 걸 얼마만큼 잘 잡느냐. 그래서 이 많이 쓴 걸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서 우리 사업소득 금액이 최대한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줄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러면은 종합소득세 세율은 뭐 자세히 다 살펴볼 거지만 세율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세율은 6%에서부터 최고 45%예요. 1,400만 원 이하는요, 6%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10억 넘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45%예요. 여기에서 뭐가 또 있느냐? 우리 지방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는 여기 세율의 10%예요. 여기 세율의 10%면 6%일 때는 0.6%. 그래서 6% 더하기 0.6% 하니까 합쳐서 6.6%가 이 사람이 내가 부담할 진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인데요. 여기에요.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바뀌어졌어요. 25년도 기준부터 이게 원래 1,200만 원 이하였는데 1,400만 원 이하로 바뀌고요. 이것도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네들만 혜택 있는 거 아니에요? 요 밑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전체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 위에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본인 여기 낼 때만큼은 적은 효과로 받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감세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낮은 6%를 받고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45%를 받아요. 여기에 지방세 4.5%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49.5%. 거의 50%죠. 내가 버는 게 있으면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 5천만 원 받는 분이 있는데 직장에서 연봉으로 5천만 원 받는 분이 있습니다. 또 월세로 임대소득으로 3천만 원을 벌었다 1년에.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요?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8천만 원에서 뭐 그냥 뭐 뺄 거 빼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8천만 원이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5천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 이 구간 24%를 적용을 받는 거예요. 24%를. 그러면은 24%를 곱하면 8천만 원 곱하기
24%. 근데 이게 우리 누진 세일이라고 했잖아요. 8천만 원부터 5천만 원부터는 무조건 24%다 적용받는 게 아니라 요 8천만 원 중에 1,400만 원만큼은 6%, 그리고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만큼은 15%, 5천만 원부터 8천만 원, 네, 8천만 원까지만 24%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빼주는 게 누진공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누진공제 576만 원을 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고, 이 금액이 줄어들려면 연봉은 내가 받는 거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근데 임대소득에서 이 임대소득 3천만 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번 거, 월세로 받은 거, 뭐 6천만 원에서 쓴 게 있다. 쓴 거 3천만 원을 빼고 남은 거 3천만 원이 어떻게 된다? 임대소득이 된다. 사업소득 금액이 된다. 그럼 이거에서 번 거 6천만 원 정해져 있으니까 쓴 걸 어떻게 해서 더 우리가 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비를 잘 잡는 게, 잘 잡아가지고 소득 금액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 어떤 게 우리 번 거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주거용 임대소득의 수익 금액. 수익 금액은 우리 돈을 번 거다. 그래서 이 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제 수익 금액 부분인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요, 월세, 관리비, 간주임대료, 얘네가 다 포함이 돼요. 월세, 월임대료. 관리비 같은 경우는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아가지고 뭐 대신 납부만 간단하게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포함이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건 내가 번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일정 정액만큼을 받고 월세, 그 관리비, 수도세, 전기료, 가스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내게 되면은 내가 받는 일정 금액, 월 정액만큼은 우리 월 임대료로 들어가게 되니까 요 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간주임대료도 또 들어가게 돼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부가세는요,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를 매기게 되고 간주임대료도 계산을 하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좀 달라요. 다른 분야예요. 카테고리가. 소득세고 얘는 소득세법이에요. 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종합소득세죠. 소득세법은 소득세법에서도 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을 또 따로 놔뒀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임대의 경우는요,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보증금, 이제 뭐 한 3억이라고 한다. 3억이라고 한다면은 60%만 적용하는 특례가 있는데,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그런 임대는 이제 특례가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적용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다만 실무적으로 비주거용 임대에 대해서 뭐 아웃비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득세 간주임대료는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계산을 할 때 이미 반영된 간주임대료를 수익금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장부를 기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어떻게 했죠? 보증금, 지금 부가가치세법이에요. 보증금 곱하기 일수 곱하기 3.1% 곱하기 365분의 1였죠. 지금 소득세법도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이게 이제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3억 원에서 공제를 해주거나 60% 적용해주는, 이렇게 주거용에게 주는 혜택만큼은 없기 때문에, 주택에는 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를 적용할 때 이런 혜택을 준다. 소득세법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혀 없다. 여러분,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택임대 왜 혜택을 안 줄까요? 부가세를 안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내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돈 번 거에서 쓴 거를 빼고 남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율을 매겨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번 거는 지금 방금까지 봤어요. 여기에 월세랑 보증금이랑 관리비가 들어가고 쓴 거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절세를 하려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이제 경비,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사무실을 임대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 항목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이자 한번 볼게요.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거죠. 건물을 내가 만약에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살 때 내가 내 돈 갖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행이 대출받아서 우리 건물을 사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그럼 건물 대출 받으면 뭐가 나가요? 월세 받아서 우리가 매달 건물 대출, 은행 대출 이자가 나가겠죠. 이 이자 비용만큼 내가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난 월세를 번 거에서 쓴 거 이자만큼 썼다라고 해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는요, 전액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뭐 이자만 이렇게 뭐 건물 자체가 몇 억 하니까 이자만 연간 수천만 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경비로 안 잡으면은 그만큼 소득이 훨씬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도 어떻게 해요? 따라서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감가상각비 한번 볼게요. 감가상각비는 이제 건물의 취득가격 내가 만약에 10억을 주고 샀어요. 10억을 주고 샀는데 이 취득가액을 건물의 내용연수를 건물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사면은 이 건물을 한 20년 동안 쓰겠다. 20년 동안 보통 잘 쓰겠다라고 하면 내가 샀던 10억을 20년 동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에 매년 맞춰가지고 20년에 매년 맞춰가지고 이 건물만큼을 비용으로 쓰는 거죠. 인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5천만 원만큼을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현금이 직접 내가 5천만 원을 쓴 게 아니잖아요. 매년 뭐 건물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5천만 원만큼을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세법에서. 내가 현금이 나가지도 않는데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서 강력한 절세 수단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은 있어요. 요게 내가 5천만 원만큼 인정을 받았으면 나중에 이 건물을 팔게 되면은 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건물을 팔게 되면은 나는 이걸 10억짜리를 판 걸까요? 아니면 1년 5천만 원 혜택을 받았으니까 9억 5천만 원짜리를 판 걸까요? 9억 5천만 원짜리를 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13억에 팔았다. 그러면 내가 건가상각을 인정을 안 받았으면 10억짜리를 13억에 팔아서 3억의 차익을 남긴 건데 내가 5천만 원만큼 혜택을 받아서 이건 현재 이제 9억 5천만 원만 남아 있어. 이걸 13억에 팔면 3억 5천만 원만큼 내가 이익을 본 게 처리가 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자세히 다룰게요. 다음은 이제 수선비. 뭘 고치거나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어요.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도배를 싹 다 다시 했고요. 장판도 다 갈았고요. 설비도 다 고쳤고요. 보일러도 수리했고요. 방수공사도 했고요. 엘리베이터도 고쳤어요. 이런 거는 다 경비로 인정이 돼요. 물론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득세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세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세금 같은 것도 세금이나 공과금, 재산세, 뭐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했다. 이 불났을 때 대비해서 화재보험 가입했다. 그 건물 보험료.
뭐 그리고 이제 뭐 이 안에 임차인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써서 중개사무소에서 수수료를 줬다. 중개수수료 다 인정 다 되시고요. 이거 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그냥 뭐 그냥 오는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광고를 했다. 광고비도 다 인정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둬서 1층에 더 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시켰어요. 건물 그 관리인 관리비 인건비도 다 처리가 되고요. 저희 같은 세무사에게 이 건물 우리가 사고 팔고 또 그 건물을 관리하는 동안 유지 월세 받는 동안 이제 세금 신고해야 되니까 세무 신고, 법무 수수료 뭐 하다못해 이제 사무용품 및 종이, 펜 산 것들도 다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챙겨놔야 돼요. 영수증으로 다 받아가지고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종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을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은 계산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받으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셔가지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는다든지요. 아니면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계좌이체로 결제했어요. 그때 내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얘네들이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으로 처리되는 적격증빙입니다. 그래서 이 적격증빙을 받아 넣는 이거에 대한 적격증빙을 싹 받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쓴 거, 좀 전 말했던 번 거에서 쓴 걸 빼야죠. 쓴 거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남은 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남은 거가. 그래서 남은 거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내는 거기 때문에 남은 거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가상각부터는 한 10분 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할게요.